보르네오 섬 남부 쿠마이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점엔 하루에 2번씩 물이 차올랐다 빠지는 조간대가 있다. 조간대란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물속이 되지만 물이 빠지면 땅으로 드러나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 같은 곳이다. 그곳에는 특별한 숲이 있다. 바닷물 속에서도 진흙 위에서도 자라나는 맹그로브 나무들. 그 뿌리는 흙 속에 묻히지 않는다. 대신 마치 숨을 쉬기 위해 내민 손처럼 진흙 위로, 물 위로 공기뿌리를 뻗어올린다. 이 나무들은 매일 2번씩 잠기고 다시 드러난다. 미물 때는 짠물이 가지 끝까지 차오르고 썰물이 되면 뿌리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든다. 공기뿌리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다. 그 구멍으로 바깥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물이 덮일 때는 내부의 통로로 공기를 저장한다. 즉, 이 나무들은 스스로 호흡할 줄 아는 생명체다. 물 속에서도 땅 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나해왔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이 숲을 숨쉬는 숲이라 불러왔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한다. 그 숲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함께 숨을 쉰다고. 내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한 대학 인류학과 연구자였던 시절, 이 이야기는 그 시절의 내 동료였던 리안 박사의 탐사 기록에서 시작된다. 리안은 내가 인도네시아에 적응하면서 많은 도움을 준 동료였다.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나고 자란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층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겸손하며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 외국인이었던 나를 동료로서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 시절에 내 서툰 인도네시아어를 좀 더 현지인처럼 교정해줬다. 어느 까끼리마가 제일 깨끗하고 맛있는지 알려준 것도 그였다. 그 역시 인류학자였고 인류학자라면 의뢰 그렇듯 미지의 지역으로 떠나는 탐사를 좋아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보르네오 남부의 맹그로브 숲으로 탐사를 떠났다. 밀물 환경에서의 원시어 사용 부족 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칼리만탄으로 향했다. 즉, 그곳에 아직도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이 있다는 보고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리아는 출발 전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숲은 이상하대. 물이 들어올 때마다 나무뿐 아니라 사람도 함께 숨을 쉰다고 해. 나는 그 뜻모를 말을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남긴 탐사 기록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사라진 건 탐사 시작 사흘째 밤이었다. 사실 사흘째였는지 나흘째였는지 알 턱은 없다. 기록이 3일째 뿐이었으니 그렇게 추측할 뿐이다. 팀원 4명 중 단 1명만이 자카르타로 돌아왔다. 그는 혼자 작은 배를 타고 흙탕물 위를 떠다니다 발견됐다. 그 생존자는 구조 직후 말을 잃었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후 하고 숨을 내쉬기만 했다. 의사들은 그걸 단순한 트라우마 반응이라 했지만 그의 호흡은 이상하리만큼 리듬감이 있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한 뒤 그는 단 한 문장만을 적었다. 그들은 숨으로 말하고 우리의 말을 먹는다. 그의 목에는 보르네오 특유의 맹그로브 뿌리 모양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잉크가 아니라 피부 아래에서 자라난 실제 혈관이었다. 내가 그 탐사 기록과 녹음기를 손에 넣게 된 것은 살아남은 대원이 실종된 직후였다. 그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것으로 리안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알 길이 없다. 단 한 명의 구조자가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버렸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이 망연자실에 있던 나는 그의 마지막 기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남아있던 기록물은 모두 대학의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단 한 권의 야외 필드 노트와 현장에서 회수된 녹음기 한 대뿐이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리안의 노트는 습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들러붙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검게 번진 잉크 자국이 손끝에 묻었다. 그는 날짜 대신 단순히 데이 1, 데이 2처럼 메모를 남겼다. 대부분은 식물 채집 위주나 좋은 기록이었지만 데이 3, 그 페이지부터 글씨가 바뀌었다. 흐트러지고 눌린 필체.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날 숲 안쪽에서 젊은 여인 하나가 나타났다. 피부는 회색빛이었고 눈동자가 탁했다. 그녀는 말 대신 입술을 닫은 채 숨을 내쉬었다. 하, 호.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나는 그 패턴을 분석해봤다. 그건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음절이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호흡은 이렇게 들렸다. 라푸, 숭. 무슨 말이냐고 묻기 전에 여인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졌다. 물결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처음엔 리안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는 패턴 기록 시도, 소리 구조 분석 같은 기술적 메모가 이어져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 숨소리를 언어로 분석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페이지의 끝부분에는 검은 잉크가 손으로 문질러진 듯 번져 있었고 거기엔 단 하나의 낙서만 남아 있었다. 숨이 문장으로 변한다. 나는 탐사 기록이 담긴 노트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녹음 파일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지만 폴더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폴더 이름은 대문자 알파벳으로 울라팟이라고 적혀 있었다. 파일을 열자 이것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직감했다. 그 파일은 열릴 때마다 분석이 화면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파형이 사람의 얼굴처럼 일그러졌다가 마지막에 다음 음절이 남았다. 알아본 바 이상하게도 그 단어는 인도네시아어에도 알려진 다약어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은 바람도 물소리도 아니었다. 숨소리였다. 리안이 남긴 마지막 기록 파일이 복원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시간이 흘러 리안이 사라진 지도 어느새 10여 년. 그리고 그가 남긴 녹음 파일은 오랫동안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채 대학 서버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몇 해 전 새로운 음성복원 AI가 개발되었다. 나는 그 기술을 이용해 리안의 녹음 데이터를 복원했다. 기계는 잡음과 바람 소리를 걸러내고 남은 리듬을 언어로 변환해냈다. 화면에 한 줄씩 문자가 찍혀 나왔다. 하, 호, 라푸, 숭. 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오래전 리안의 노트가 떠올랐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그 여인의 숨. 며칠 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보르네오로 향하고 있었다. 그간 리안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인터넷과 서적, 현지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전조사를 한 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드론과 카메라, 녹음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앙칼남분까지 갔다. 그곳에서 차를 타고 40여 분을 더 달렸다. 맹그로브 숲의 입구라고 할 만한 작은 항구 도시 구마이. 인도네시아어는 곧잘 하는 나도 다약어는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곳에서 가이드인 와얀을 고용했다. 와얀은 쿠마이에 살았지만 다약어를 쓰는 가정에서 자랐다. 성인이 된 당시엔 구마이로부터 관광객을 이끌고 맹그로브 숲으로 향하는 통역 및 가이드를 막 시작한 새내기였다. 그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수줍고 예의 바르지만 쾌활한 성격의 사내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어는 당연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여느 젊은이들과 다름없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도 잘 다뤘다. 그는 일반 관광객이 다닐 만한 코스가 아닌 더 깊은 맹그로브 숲으로 들어가려는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내가 옛 동료의 흔적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배를 빌릴 수 있나요? 내가 묻자 와얀이 고개를 저었다. 이곳의 물길은 매번 달라요. 배는 사람과 함께 빌려야 합니다. 잠시 후 항구의 한쪽 끝에서 검은 피부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훑어보더니 배에 밧줄을 풀었다. 이분이 선장님이에요. 와얀이 낮게 말했다. 오늘 우리를 숲으로 데려가 줄 겁니다. 우리는 클로톡이라는 디젤 엔진이 달린 작은 전통 목선을 타고 숲 안쪽으로 향했다. 그날의 목적지는 국립공원 서쪽 경계선 인근의 어부 정착촌. 보트로 한두 시간 남짓한 거리를 가면 맹그로브수로 깊숙한 지역 어부들의 마을이 나온다. 선장은 그곳에 산다고 했다. 배가 출발하면서 바로 강의 색이 바뀌기 시작했다. 도시 근처는 탁한 갈색인데 하류로 갈수록 짠내와 진흙 냄새, 그리고 점점 조용해지는 바람 소리가 섞여들었다. 이 구간부터는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양옆으로 맹그로브 숲이 점점 다가왔다. 뿌리와 가지가 서로 얽혀 하늘을 가리자 머리 위는 터널처럼 어두워졌다. 나뭇잎 사이로 빛이 깜빡이며 흘러들었고 엔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즈음이 되어서야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을은 물 위에 떠 있었다. 나무다리들이 삐걱대며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지만 발을 디딜 때마다 아래로 작은 파문이 둥글게 번졌다. 집들은 모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사이로 탁한 물결이 숨을 쉬듯 오르내렸다. 보트가 다리 끝에 닿자 와얀이 먼저 내렸다. 물결이 퍼지며 나무다리가 흔들렸다. 내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밑에 판자가 삐걱이며 낮게 울었다. 그 소리가 수면 아래로 번져갔다. 그리고 고개를 든 내 시야에는 아이들이 있었다. 5명쯤 맨발로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은 눈동자만 깜빡이며 우리의 얼굴과 짐가방, 그리고 보트를 번갈아 바라봤다. 슬라마 소레. 와얀이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했다. 그중 나이 많은 여자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소레. 와얀이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여기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어보다 다역어를 더 많이 씁니다. 괜찮아요. 인사는 받은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둘 다리 아래의 좁은 판잣길로 내려갔다.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파문이 천천히 번져갔다. 마치 발소리 대신 물이 그들의 자취를 남긴 듯했다.
와얀이 내게 손짓했다. 이쪽이에요. 오늘은 선장님 댁에서 묵게 될 겁니다.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자 집마다 작은 전구 하나씩이 희미하게 빛났다. 어디선가 발전기 소리가 웅웅 울렸고 그 위로 새들의 울음 같은 게 섞여들었다. 여기는 열시면 전기가 끊겨요. 와얀이 말했다. 그럴 때면 숲이 더 조용해집니다.